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금요일 예정된 최상병 사건 청문회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과 의문이 뒤섞인 이 사건에서 진실의 한 줄기를 찾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이후 찬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법사위 청문회에 최상병 사망 사건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JTBC에 밝혔습니다. 또 임성근 사단장도 법대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측이 배현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버킷리스트, 셀프 초청, 초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국가 발전,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죠.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명의 증인 중 출석 의사를 밝히는 인사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의 010 전화로 하루 3차례 통화를 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안전조치엔 관심 없었다고 의심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수사를 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증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첨예하게 부딪혀온 이들이 한자리에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출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입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김병민 의원님 어디 가세요? 예, 조금 전에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예, 단독 보도가 떴어요. 한 예. 1시간 전쯤에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 지금 내정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네,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오대영 라이브와 오래도록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7월부터 서울시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방송은 이번 주까지고요. 예. 거기는 청문회 없습니까? 있더라도 개혁신당이 서울시에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서 의원님. 네. 주요 증인들이 지금 잇따라서 참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네. 이게 수사기관에서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국회에 먼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공수처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미진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할 일들은 그러니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치국가인데 결국에는 이들의 12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는 게 저는 수사기관에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지고 보면 이 12명을요. 대통령 거부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이 지대로 불러들인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국회법과 국회의 뭐 증언 감정 등의 법률에 따라서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들이 거부를 했을 시 뭐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출석 거부도 당연히 형법상에 3년 이하의 이제 징역에 처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위증죄. 위증죄라는 것은 이 굉장히 좀 처벌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예. 와서 허위 증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벌금 과태료까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청문회의 출석 요구를 고발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온 것이지 네. 뭔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청문회 출석에서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그동안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5명이 공개적으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거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 원구성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참석이 안 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 같이 국회에 등원하고 난 다음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된다면 반쪽짜리 청문회라고 하는 오명을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야 지금 수사가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 청문회 자리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예민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또 명확하게 하지 않을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제일 부담이 되는 인사는 결국은 누가 뭐래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과 박정훈 대령 쪽의 주장이 많이 다른데 저희가 얼마 전에 JTBC 토론회를 통해서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봤는데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수사단장에게 법률상 독립적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 등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령상에 인지해서 이첩하는 것을 명백한 권한, 의무로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있지도 않는 권한이랍니다. 자, 김보엽 위원님. 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 청문회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직접적인 증언 대결이기 때문에 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 말장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맥락을 봐야 되는데 군 내부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군 내에서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 앞으로 사망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으로 경찰로 이첩을 하자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에 이첩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누가 어떤 혐의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사망 사고 났으니까 경찰 여러분 들어와서 수사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것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혐의가 있다라는 정도는 이미 그것도 수사입니다. 네.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성현 위원님. 네. 지금 이게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보장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그 법리 해석의 논쟁으로 가면 정작 궁금한 것들을 청문회에서 못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네.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권한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 명령을 내리셔도 안 돼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는 어떻게 성립을 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중요한 것은 누가 수사 결과를 왜 바꿨느냐입니까? 이거 부분인데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서류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사람 윤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왜 내려서 이 수사 결과가 바뀌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국가 권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는지 해외 출장까지 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왜 임성근 사단장만 이러고 나서 쏙 빠져나갔는지 네. 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사건을 회수했던 지난해 8월 2일이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하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토론해서 충돌을 했는데 이 역시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3번씩이나 전화를 합니다. 총 시간이 18분이 넘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뭐 이게 무슨 별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뒤에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했나요? 자, 김병민 의원님. 예. 지금 통화를 한 것을 놓고 위법 행위가 그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아니면 왜 그렇게 3번이나 통화를 했느냐 맞부딪히고 있는데 결국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청문회에서 그것까지 될까요? 통화 내역이 공개된다는 건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취했다는 것이고 파일이 있다는 것일 텐데 네.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죠. 또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들을 녹취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잖아요. 네. 그동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여러 얘기들을 조각 맞추듯이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지만 국회에서 만약 출석하게 된다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 여기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선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진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3번의 통화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마 그 부분이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가장 핵심 쟁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청문회에 참석하잖아요.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까? 일단 해외 출장 중에 얼마나 급박한 일이 있었길래 3차례에 걸쳐 18분 동안 통화했는지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될 거고요. 이게 만약 그래픽으로 그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이후에 보면 네.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군, 경 이쪽의 당사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서로 통화하고 뭔가 바뀌고 그러거든요. 수사 기록도 경북 경찰청에 넘어갔던 게 다시 되돌아오죠. 이런 움직임과 윤석열, 이종섭 통화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서 의원님,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나 나가겠다, 나가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지점을 청문회에선 좀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이 최병 특검 부분들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1 4차례를 통화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연인지 결국에는 이 직접 증거는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2명의 다 나온 다음에 12명의 증거들을 통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제가 얘기할게요. 최근에 네. 뭐 기소를 하는 부분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직접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술이 일치하거나 진술들을 조각조각 맞췄을 때 이게 충분하다고 했을 때 기소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종섭 전 장관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말할 수 없다라고 계속 숨기잖아요. 네. 결국에 이건 숨기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시간대별로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어떤 추측은 아니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네. 플러스 국민의힘은 지금 상임위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문회를 이 한수를 둔 게 신의 한 수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창과방패 안 하면 네. 속수무책으로 12명이 다 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두 개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임성근 1사단장은 그냥 부인하고 방어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성일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네.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구인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렸거든요. 조국혁신당과. 네.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나머지 지금 5명이 출석한다 예. 그리고 7명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 네. 데려올 수 있습니까? 동행 명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국회 증언감정법 6조 1항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에만 이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조문을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동행명령권 발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법률 전문가들과도 좀 상의를 했는데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누가 생각을 발부하는 하고요. 겁니까? 이게 위원장이 의결을 통해서 하는 예,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위원장 명의로 발의가 되는 겁니다. 네. 발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그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거 보셨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국정조사였기 때문에 그 동행명령이 발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지금 이 사람들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 좀 연막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나온다고 지금 뭐 당당하게 나가겠다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하느냐. 청문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국힘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 반쪽짜리 청문회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안 들어올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지금 뭐 통화 내용 공개나 이런 것들 저희는 묻고 싶잖아요. 요거 대답 안 할 겁니다. 요거 대답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다. 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핑계 소의 삼아서 영향이라 그러면 예. 이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는 말로 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와도 좀 실효성은 좀 떨어질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자, 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청문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이 말대로라면 청문회 나온다고 했다가 되는 건데 김보엽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계속 공회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청문위원들에게서 추궁당하는 그림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예. 국민의힘도 들어오거나 아니면 증인들이 안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못한다로 피해갈 수 있는데 만약 일방적인 한쪽 당사자의 증인들만 있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있고요. 이용민 제1사단 포병 7대대장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증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방어 차원에서라도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발언이 바로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은 원구성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게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또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대한 차이점과 지금 일반 상임위 청문회 차이점을 말씀 주셨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파리 올림픽도 열리고 바로 국정감사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럼 특검 법안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 또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 이후로 특검이 만약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고도 얘기를 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앞당겨서 상임위, 법사위 내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 주신 많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와서 할 수 있는 증언에 대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국정조사를 가든 청문회를 진행하든 특검 문제를 어떻게 정리 조정하든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 일방적으로 좀 진행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는 서영주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야겠네요. 네네. 일단 국민의힘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시간을 더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까지도 좀 열어놓고 협상을 해서 7개 상임위에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 이 기간 동안 원구성을 더 버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결국에는 왜 상임위를 지금 거부하고 국민들은 일하라고 하는데 일 안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을 지켜야 될 법사위를 못 받아오니까 이렇게 그냥 뭐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막상 지켜야 될 법사위, 특히나 최병 특검에 대한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일방적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질문 공세에서 뭔가 삐끗했다. 그럼 방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지키려고 상임위 보이콧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키려면 또 들어와야 돼요. 네. 딜레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 법사위를 가져온다는 것도 대통령 지키기. 그거를 못 지키면 상임위에서 안 들어오면 또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열리기 전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임위를 결국에는 합의를 하고 네. 법사위에서 방어하게 들어올 공산이 저는 한 80에서 90%는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그러니까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기류가 형성이 돼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즌 2다라는 표현도 쓰고 22대 국회는 거의 청문회 국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어쨌든 조속히 들어와서 방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적 여론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한 주를 쭉 돌아보면 물론 이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 이슈들도 분명히 중요한, 청문회 이슈도 중요한 이슈겠습니다만 네. 보다 많은 검색량과 보다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기소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내용들의 방탄으로 막아세우기 위한 입법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원내 법사위든 기타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마지막 협상 단계가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속한 시간 내에 상임위에 다 들어가서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또 여당의 활동들이 필요하니만큼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하게 되면 또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게 마지막 발언을 한 번씩 요청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네. 특검, 이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같이 협의하시는 건 없죠, 개혁신당은? 예,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건 저희가 법사위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면 다만 앞으로 다만 저희는 예.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정조사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요. 일단 4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 뽑아야 되죠. 위원들 뽑아야 되죠. 그다음에 다시 자료 요구부터 해서 하세월이에요. 네. 되게 하세월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정조사를 해도 또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네, 레파토리거든요. 김 빠지는 청문회가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될 국정조사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밝혀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더 답답해질 거예요. 그럴 바에야 빨리 특검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법을 다시 내자, 특검법 해달라고 하자.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네. 어떠세요? 비슷하세요, 생각이? 예, 조국혁신당은 특검법과 동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빨랐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저는 성과가 없을 거라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일단 박정훈 대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7대대장 네. 이분도 나오거든요. 해병대 1사단 누구죠? 제가 갑자기 일사단장이요? 임성근 사단장이 탄원서라는 형식을 냈지만 사실상은 대대장 두 분한테 그 사람들이 과욕을 부려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건 탄원서가 아니라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대신 얘기했던 것을 네. 이번에는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직접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포병 7대대장도 도대체 사단장으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사단장으로부터 어떤 명령과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할 것이어서 네. 저는 성과가 적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이어진 의혹의 당사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직접 우리가 목소리를 어떤 내용이든 들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금요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한 말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애완견 키우는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한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될 듯. 언론학 박사 양문석 의원이 이렇게 남기면서 판을 키운 모양새인데요. 거친 말이 이어지자 당에서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부 법조 기자들의 받아쓰기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와치독, 랩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을 한 것이다. 자, 이런 해명에도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고 언론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실망이다라는 거죠. 이번 키워드, 불붙은 애완견 논쟁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극언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독재자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추경호 오늘 원내대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경원 의원, 독재자 예행 연습인가? 조폭 같은 말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당내 기류가 이렇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언론인 분들을 쭉 만나보면 이 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학술적인 용어지라는 분을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매우 다급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신작 소설 운운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중형이 선고되고 난 다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들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 또 언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주 쓰던 표현 중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쓴 바가 있는데, 지금 있게 되는 얘기들을 언론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막말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국민께 좀 한 번쯤 고개 숙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끝끝내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이 있는 인사들까지 나오게 되니 나머지에 대한 평가는 언론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 봤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극언이라는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소영주 위원의 생각이 어떨까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네.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입장을 하면, 정치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인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이고 다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조금 정치인들은 품격 있는 언어를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고, 예. 또 정치인은 통합, 분열을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분열의 언어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또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언론인들에 대해서 전체 언론인을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들은 조금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일부 그런 언론들이 있으면 이거는 검찰의 애완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냥 모든 언론인들이 어떤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대로 쓰는 검찰의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구분이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을 저도 여러 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국회에도 오래 있었고 언론 활동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 본인한테 유리하면 우리가 통상 기억하죠. 사법부는 살아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한테 또 불리하게 적용하면 사법부는 죽었다. 이런 식입니다. 이걸 네. 보통 이분법적이라 하는데, 결국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저는 이재명 대표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너무 무분별하게 검찰이 본인을 기소하고 한쪽으로 몰아가서 자신을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양비론으로 좀 쓰지 않을까? 아니면 한쪽 면에서 나의 억울함을 좀 대변해 주지 않나? 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들이 이런 언어로 표현이 되면 그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반발로 오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으로는 좋은 어떤 단어 선택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좀 편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쓴소리를 좀 대표께 해달라. 좀 톤 다운 하시면서 좀 그런 메시지들을 좀 더 좀 품격 있게 써도 충분히 언론인들이 알아듣는다. 예. 존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품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언론 관행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개혁신당도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죠. 우리 서 의원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더 세게 논평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이야 격앙이 된 상황이니까 또 이제 저렇게 백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실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걸 감싸겠다고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아첨하겠다고. 아니 애완견 발언을 누가 학술용어로 봅니까? 제가 바이든 날리던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애완견을 해놓고 이거를 학술용어다 이렇게 발언을 하질 않나. 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자기 편 안 된다고 기자들을 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언론은 사실 국민들을 대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언론은 사실 국민들을 대변하는데 민주당이 자신의 편을 안 듣는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흔히 말하는 이찍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인가?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빨리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까지 오늘 등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반대한다.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을 얘기했어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본인이 이제 재판에서 오늘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사건과 이번에 애완견 발언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슬그머니 또 등판을 했네요. 네. 좀 품격 있게 비판을 했죠. 왜냐하면 오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최종적인 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것인데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있으면 또 언론에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장이 있으니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 이런 가짜뉴스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씩 검증해서 다 하지 않은 언론들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치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피해자로 한동훈 위원장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언론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 AI의 등장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가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언론을 대상으로 겁박하는 듯한 저런 메시지들은 단호하게 비판받아 마땅하거든요. 이건 한동훈 위원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나서서 함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함께 비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제가 논평을 낸 걸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기에도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네. 좀 냈어야 되는데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무척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선두에 서 계신 분이니까 좀 더 언행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좀 더 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 문제의 표현 때문에 정작 이 대표가 하고 싶었던 발언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같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이화영 판결은 이렇게 나오느냐, 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궁금하지 않느냐, 왜 묻지 않느냐, 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만 쓰느냐, 이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뒤에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란 표현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저도 논평을 쓰면서 검찰에 대해서 유사한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도 소환도 못하고 김주연 민정수석의 딸이 대학교 재학 시절에 김현장이라는 공고도 내지 않은 데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했던 것. 네. 이거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그런데도 검찰이 아무 얘기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쓸 때는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사람들 앞에서는 왜 허연배를 드러내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검찰은 애완견이나 마찬가지다. 당신들은 권력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사람들이다. 정적 주기에만 사냥개처럼 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허연배를 드러낸다. 이 표현을 썼거든요. 애완견이란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순화된 표현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차기 정치 지도자 1순위인 만큼 언행에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결국 고육주책 같습니다. 하도 언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보도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애완견이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언론에서요 지금 그 안부수 이 재판에 대해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따지고 보면 성과라고는 할 수 있어요. 정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애완견이라고 지칭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불편할 수 있으나 애완견을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판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송을 장악해서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될 감시자 역할을 언론을 길들이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는 비판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애완견이 말로 들리는 애완견도 문제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의 권력의 구조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해서 애완견을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언론은 조금 더 불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동시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 발언 나오는 게 주로 초선 의원들 위주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언론인 전체나 거기 모여있던 기자들 전체를 애완견이라고 부른 건 아니죠. 그 문제가 되는 그 보도 사례들을 나열한 뒤에 이런 행태는 애완견으로 불릴만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식 수석 대변인도 앞서 들어봤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레기라고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 이런 초선 혹은 초재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조금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세요?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죠. 예. 다만 저런 방식의 얘기가 아니라 보다 국민적 시선에 맞춰서 소신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문매를 맞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당에서 쓴소리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자정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네. 이번 22대 국회로 들어오고 나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문제성 발언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고 더 극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오만하게 모든 것들이 다 독주해도 된다는 그런 국민의 명령은 아닐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함께 가겠다고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방탄이 올라타게 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민주당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긴 했는데 이 비판의 방향이 꼭 이재명 대표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회의실에 검찰의 애완견 계십니까? 그리고 기레기 분들 참석하셨습니까? 어디 야당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원 씨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 인권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라고 부릅니다. 누가 누구의 애완견을 자처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쓰레기 언급할 주소나 되는지 부디 거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여권 인사도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메시지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예전에 뭐 가짜뉴스 뭐 이렇게 공격하고 언론사 고발도 하고 했죠. 근데 이게 선거 때는 사실 양당 모두 합니다. 민주당도 하고 국힘도 하고 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도를 넘었어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도를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 도를 넘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아주 편협하고 위험한 언론관에서 비롯이 됩니다. 예전에 김동연 경기지사죠. 그분도 이재명 대표 언론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이 됐을 때 생방송으로 하는 그 인터뷰에서 나에게 엉뚱한 질문하지 마. 엉뚱한 질문하면 안 할 거야. 하더니 이어폰을 거칠게 빼던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대선 후보를 하실 거라면 네. 이런 편협한 언론관 빨리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영주 위원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죠. 뭐 편협한 언론관이라고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지금 22대가 왔습니다. 근데 3년째 이 정부가 야당 대표에 비해서 검찰의 끊임없는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과연 대응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줬느냐. 그건 이재명 대표도 서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이 단어는 과할 수 있으나 그 뉘앙스 한번 돌아보셔라. 네. 라는 이런 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좀 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병민 위원님은 수요일에 다시 뵙는 거죠? 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권익위의 발표 이후 질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줘도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권익위에 적은 권익위, 이런 냉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직자 부인에게는 비싼 선물을 내도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문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 쏟아진 질문들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 내외께 고급 양주를 선물하고자 하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는지 직접 드셔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거나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권익위 의견을 듣고 싶다는 문의도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최 목사의 책은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게 순수한 팬심으로 1,600만 원대 버킨백을 선물하려 하는데 괜찮냐는 질문도 남겼습니다. 같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남긴 권익위 답변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6개월이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가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총선 끝나고 지역구에서 민심 경청하는 경청 투어 다니시더라고요.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 매주 가세요? 예, 예. 뭐 총선 결과는 결과지만 제가 1년 4개월 동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과천과 정부 종합청사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지역민들에게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한 이번 총선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유권자분들의 어떤 느낌을 예. 제가 정서를 읽었기 때문에 네. 좀 국회가 정상화, 글쎄 언제 정상화될는지 모르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매주 지역민들을 뵈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지금 가장 화가 나 있는 이슈는 뭘까요? 제가 민주당 의원이죠. 또 아직까지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이고 또 제가 당선된 곳이 4선된 곳이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느냐 예. 하는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원망 내지는 비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오대영 앵커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에 지금 아마 총선 뒤에 제가 쭉 오늘 이제 출연을 위해서 살펴보니까 하신 일이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께 놀래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만나자, 자주 만나자, 차도 마시고 자주 통화하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민정수석을 현임 지금 저 검찰총장보다 구기수 높은 예. 정말 그 김주현 수석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고 네.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통령 말씀에서 나왔고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은 좀 의아한 약간 벙하는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어디 지금 다녀오셨죠? 거기서 그 뭐 현대로템이 이미 한국산 그 KTX 수출 문제가 다 거의 계약 체결이 됐는데 마치 정부의 소관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민생에 관한 특히 이 3고 현상에서 긴축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특별히 긴축을 예외적으로 뭔가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살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풍한다 하는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네.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네. 수준 떨어지는 창작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네.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오대영 이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하고 안부수 씨의 판결문을 다 이렇게 정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셨군요. 예.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북한에 이제 준 돈에 대해서 800만 불에 대해서 제3자 뇌물수수, 즉 북한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안부수 판결문을 보면 그 기초 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재판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님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네. 너무나 잘 아시는데 판사 출신이니까 예, 또 워낙 잘 아실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판결문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모두의 이 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 사실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소위 검찰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에서 증거관계가 이래서 뭐 어떤 부분이 유죄, 어떤 부분은 무죄로 나가는데 그 안부수 판결에 보면 쌍방울이 고유의 대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주가 부양, 소위 말해서 나노스로 표현되는 계열사죠, 쌍방울의.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부양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보도를 보면 이 나누스와 관련해서 주가 부양이 2019년 1월 달에 한 20일 만에 주당 5천 원 하던 것이 9천 원으로 폭등하는 그런 네. 일이 벌어지고 총체적으로 800만 불이라고 하면 한 90억 정도 되는데 뭐 일부 기사에는 1,000억, 뭐 2,000억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대북 비용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러한 주가 부양에 따른 그런 이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 재판이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 그 네. 부분을 억지로 외면한 느낌이 든다. 예. 그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기소하기 위한 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유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견강부회적인 측면에서 한쪽은 눈 감고 한쪽만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검찰이요? 예, 검찰도 예.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다. 재판부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다투게 됐잖아요.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면 대북 사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챙기면서 알고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에 재미난 표현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쌍방울의 김성태든 방용철이든 이 회장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접촉한 직접 상대방은 이화영 부지사잖아요. 예.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만났다는 그것이 없어요. 다만 통화 2번 했다라는 게 이 판결문의 전부인데 통화 내용도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자 500만 불 갈 때 했다는 얘기고요. 예.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또 함께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2번째 내용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직접적인 김성태의 상대방이었던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려면 소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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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즉 이재명 지사가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돈을 어떻게 만들고 쌍방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과정과 경위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돈의 최종 귀착점이 어떻게 됐고 그 결과로서 어떤 성과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스마트팜 사업의 대북 비용이고 예. 혹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 성격을 갖고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가 이 이화영 판결문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해야지 이 범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화영 판결문의 재판장은 이것은 요증 사실, 즉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피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하의 언론들이 또 집권 뭐 국민의힘 측 또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또 참전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충분하지 않은 판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소해라. 그래서 결국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창작이니 또 뭐 애완견이라는 표현 가지고 지금 본질 외적인 그런 논쟁을 하는데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제가 뭐 참전할 생각은 없지만 이 대표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 판결을 읽어보면 아 내가 이렇게 했던 행위들이 있나? 라는 점 첫째. 2번째, 이런 행위를 했다면 소위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해서 내가 공범에 해당하나? 라는 최소한의 의문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객관적으로 저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자, 그러면요.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잘 알지 못했다라고 그걸 입증해서 주장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장하죠. 앞으로의 재판에서. 예, 주장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당연히 그거는 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겠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2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의 과연 진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지만 네. 설사 그게 인정되더라도 잘해보겠습니다. 함께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이 2가지 통화 내용만 가지고 과연 공모 공동정범의 지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애완견 발언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 조금 전 토론할 때도 보니까 네. 의견이 좀 갈려요. 이거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표현까지는 아니다. 혹은 원래 말하려던 취지가 이 표현으로 좀 가려지긴 했으나 합당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합당하다 표현이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등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보면서 역시 본질적인 측면은 이 기소와 이 수사와 기소와 이 재판의 과정들, 이 판결문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측면이 중요한데 그 전제로서 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그것은 제가 뭐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에서 특히 특수부, 특수수사는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동력을 넣는, 그래서 국민 여론을 지배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힘을 얻어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최종적인 타겟을 맞춰가는 그런 수사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쓰는 뭐 수법이라고 할 수 뭐 아무튼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특정 언론들에게 소위 독점 어떤 그런 것을 던져주고 예. 특정 언론이 그 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또 전파되고 더 커지고 국민 여론이 움직이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소위 말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되고 여러 가지 왜곡된 수사의 결과 나중에
재판을 2년, 3년 한 뒤에 무죄 나면 그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네. 특수부 수사의 많은 사건들이 무죄율이 더 높다는 것도 이미 반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과의 유착이라는 것, 소위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을 수사기술 분리를 통해서 검찰에게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오대영 앵커께서는 사회부 법조기자 하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부 법조와의 뭐 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그런 측면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네네네. 권익위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결정이 나왔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당 내에서는 아예 권익위 특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네. 권익위는 사실은 과거 부패방지위원회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힘을 빼는 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일종의 견제 차원의 어떤 대시민 친화적인 그런 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 비슷한 제도 운영에 묘미가 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정부나 문재인 정부 같이 민주당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재호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꽤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벌어놓던 점수를 다 까먹었어요. 권익위법에 의하면 이런 지금 참여연대가 이제 신고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신고 사항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철저하게 하게 돼 있고 당사자도 출석시켜서 소위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을 말 그대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이 사안 자체가 외국인, 최 목사님이 외국인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것이 소위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나갔을 때 상대국의 그 국가 원수로부터 받는 선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디올백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30만 원이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법의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권익위라는 적어도 시민 친화적인 부패 방지 기구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8대 7이 아니라 8대 7이죠 아마.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7대 8로 해가지고 적어도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야지만이 네. 이 기관의 역사성이 부합한다. 네. 근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이것이 외국인으로 받은 선물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놀라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나느냐까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원론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검찰 내부의 기류 좀 들으세요? 어떻습니까?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검찰을 구성하는 2,150여 명이나 2,200여 명의 검사들의 생각은 사표도 많이 낼 뿐더러 도대체 앞으로 한국의 검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무슨 뭐 그랜저 검사니 무슨 검사니 해가지고 뭐 소위 그런 그 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름 대한민국의 중추적 사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 같은 건 있었는데 네.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그냥 말고 2년 동안 마구 사정없이 정말 이렇게 탄압을 하는 이러한 수사기관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자괴심이 우리 검사들에게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집대성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네. 과연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조작 사건이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 없이 이 사건을 그냥 또 권익위가 뭐 무혐의했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은 원래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는 것이 전통적인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무혐의했다고 권익위가 무혐의했다고 검찰이 이제 손 털었어. 그런 건 대한민국에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상하막론하고 저는 검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30초밖에 안 남았고요.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형님 동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이는 아니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 혹은 충고를 한마디 한다면 뭘 하실 생각입니까? 집권할 때 그 마음을 돌이켜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정말 192석으로 야당한테 완전히 대패했을 때 정말 놀래가지고 전화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던 그 마음으로 한 번쯤 돌아가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네. 이 상황이 대통령이 보일 겁니다. 그거 보이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나흘 뒤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핵심 증인들은 대체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1년간 이어진 의혹을 국민이 눈과 귀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젠 한쪽이 텅 빈 국회를 채울 때입니다. 모처럼 갖게 된 진상 파악의 기회가 반쪽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말이죠.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편리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아 모이고 이동해왔죠. 이제 그 움직임의 방향을 바꿀 차례. 내가 가는 곳이 인프라가 되는 나만의 인프라를 만나보세요. My Moving Infra. 더 기아 EV3. Kia. Movement that inspires.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Stand by. Who drank it?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